특히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치러야 하는 경우라면 바로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 때 틀림없이 반환해 줄 것이다 라고 믿은 점이죠. 그래서 제가 근저당 있는 집에는 웬만하면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분께 조언을 해드린 전략은 일단은 당연히 상가주택의 매매 잔금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상담해드린 고객분의 실제 사례가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오늘 내용 꼭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계약금, 잔금일, 전세보증금 반환,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선순위 근저당, 이 단어들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A라는 고객분이 계셨었는데요. 자, 의정부에다가 상가주택을 한 채 구입하고 싶으셨나봐요. 이게 아마도 노후에 월세를 받으시면서 직접 거주도 하실 목적으로 상가주택을 매수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참을 물건을 보러 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마침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찾은 물건의 가격은 약 8억 원 정도가 되는 상가주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A라는 분은 현금이 약 2억 원 정도 보유가 되어 있으셨고요.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약 4억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해당 상가주택에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약 1억 원 정도 있어갖고 매매 시에 이제 보증금을 떠안으면 1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약 4억 원 정도가 있는 상태였고요. 전세 만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자금 계획을 세워 놓으신 상태였어요. 물론 아파트 임대인에게도 만기 때에는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고 미리 말씀도 드린 상태였고요. 자, 이 계획대로라면 자금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A라는 고객분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상가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 8천만 원을 상가주택의 매도인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자,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 때 틀림없이 반환해 줄 것이다 라고 믿은 점이죠. 단순하게 임대인이 만기 때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만을 믿고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천만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이미 지급해버린 것이 이 A라는 분께 나중에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파트의 임대인은 자기 수중에 보증금 4억을 반환해 줄 수 있는 현금이 보유되고 있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셋집이니까 부동산에 내놓으면 당연히 다음 임차인을 손쉽게 구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만기 때까지는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웬걸 이 전셋집이 생각처럼 잘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상가주택 매매 잔금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걸 어쩌냐. 정 급하면 세입자가 직접 빼서 나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전세금 빼줄 돈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죠. 딱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이 A라는 분은 어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상가주택 매매 계약은 체결을 했고 이미 계약금 8천만 원은 넘어갔는데 잔금 치르는 데 사용해야 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만기 때까지 회수가 안 될 경우 이 A라는 분은
상가주택 매매 잔금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 8천만 원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집주인은 말로만 약속했지 증거가 없으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전셋집이 왜 그렇게도 안 나가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웬걸, 전세 세입자 앞에 선순위 대출이 있더라고요. 근저당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파트에는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이 A라는 고객분은 근저당권 다음 순위인 후순위 임차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도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출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근저당 있는 집에는 웬만하면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A라는 분은 매매 잔금 치를 돈이 약 2억 원 정도가 모자란 상태였어요. 자,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아파트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소송 진행하는 동안 상가주택 잔금일은 지나가게 되고 계약금은 일단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주인하고 앞 상황에서의 그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자, 거기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죠.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에요. 자, 문제가 터졌을 때 싸워서 해결을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그 분께 조언을 해드린 전략은 일단은 임대인과 다투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투는 건 일이 정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가서 싸워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전세가 그 힌트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잔금 치르기에 모자란 금액이 꼭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었던 거예요. 전세보증금의 절반 정도만 일단 확보가 돼도 일단은 상가주택 매매 잔금은 무사히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 대출을 시도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인과는 감정 상하는 일을 일단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각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 결과 상가주택의 매매 잔금을 치르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냈죠. 다행히도 임대인도 원만하게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해주셔서 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당연히 상가주택의 매매 잔금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A라는 분이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월세를 놓으셨고 현재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서 전세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천천히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가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교훈 몇 가지 나왔죠? 자, 일단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는 웬만하면 전세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반환 약속은 특히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치러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철저하게 약속을 확인을 하고 구두로만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내용 증명이나 문자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만약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플랜 B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큰 손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